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단원 FM. 네. 요즘 좀 쌀쌀해지고 있어가지고 낮과 밤의 기온차 때문에 감기에 걸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예, 이주연산 오늘 한절기에 건강들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좀 시작해볼까 합니다. 이주연산에서 지난번에 제가 이제 우리 안의 인종주의 쓴 저자로서 저의 책을 소개하는 시간들을 가졌었는데, 네, 다 마치지 못했죠. 그래서 오늘 2부 순서로 이어볼까 합니다. 음악 듣고 와서 할 건데요. 네, 곧 만나겠습니다. People are the country, people are the culture, people are the history, people are the future, people are one family, and listen to the preacher. Only people for humanity will fulfill true nature. The power you seeking now is not belong to you. The order you're making now is too hard to undo. The stories you're writing now will never be for you. The screams you're hearing now will come right in front of you. Why are you trying so hard to leave the state for your country? Why do you ignore the lessons of already written history? Why don't you listen to the people you're supposed to suffer? Why do you build on unforgivable karma for? Yeah. People are the country, people are the culture, people are the history, people are the future, people are one family, and listen to the preacher. Only people for humanity will fulfill true nature. Born in your own family, born in your own country, breaking right intention, forcing no stimulation, instilling mental scars on everybody, trampling on the future of a country, soaking the path we plan to climb up the tower of power, that will fall down one day. That will fall down one day. 네, 태희연의 People are the Country
라이브 공연했던 걸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뭐 세션들이 풍성하게 채워져 있는 배경음악이 아니어서 좀 날 것으로 들리긴 하죠. 근데 가사 하나하나를 보면 사람 한 명 한 명의 어떤 그런 인간적인 존엄성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가사들이에요. 물론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좀 그렇긴 합니다만, 네. 뭐 태연 씨가 영어를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워낙에 그 레게 음악에 또 심취해 계신 분이어가지고 또 한국 레게에 또 어떤 그런 이제 활동 가수로서 꽤 유명하신 분인데 요즘 제주도에 살고 있거든요. 태연 씨의 노래를 한동안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이제 열심히 들으러 다닌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럴 만한 기운이 없네요. 시간도 없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왜 우리 안에 인종주의 얘기를 하면서 이 노래를 선택했나 생각해 보니까 사실 그 인종주의 문제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그 제국주의 시대와 맞물려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식민지인을 지배하기 위한 통치자들의 어떤 그런 자신들의 우월적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이제 유사과학적으로 그 우생학이 등장하죠. 그래서 우생학을 통해서 백인의 우월성을 입증하려고 했던 과거의 역사로부터 이게 계속 연유되어 온 것이 있거든요. 많은 경우에 이제 주로 아프리카 쪽 출신의 노예로 왔었던 흑인들을 주로 이제 인종차별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한국도 엄연히 말하면 이제 일제시대에 식민 지배를 받은 민족으로서 사실 그 일본의 그 우월 의식과 우생학적인 태도 안에서 한국인들이 멸시당하고 또 소외당하고 또 그 정당한 어떤 위치에 오르지 못하는 그런 시기를 겪었죠. 바로 그래서 우리가 그런 뼈아픈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현대의 다른 나라 아시아인들을 무시하고 또 차별하는 모습을 우리가 제도적으로나 또 개인 간에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그런 인종주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백인이 오랫동안 지배해온 제국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도 모르게 이제 내면화된 인종주의를 가지고 있죠. 특히 헐리우드 영화나 기타 이제 그 교육에 의해서도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독교라는 종교가 오면서 또 그러한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백인의 우월적 그런 인식 위에서 이 종교도 그렇게 왜곡되게 해석되어서 저에게 전달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을 부인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또 한국 사회에 워낙 기독교인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기독교인만의 문제는 아니라 사회 지도자들이 이제 또 많은 경우 유학을 갔다 오면서 어떤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우월적인 어떤 세계주의에 대한 것을 내면화하면서 그것을 이제 한국에서 그 뭔가 백인의 어떤 그런 위치성을 굉장히 선망하는 태도로 우리가 또 살아온 것도 없잖아 있죠. 지금도 저희가 거기서부터 자유롭다라고 얘기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에 노래로 이제 해방을 노래하는 것들이 있는데 태연도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반말리의 영향 아래에 있는데요. 반말리라고 혹시 아시는 분들 아시겠죠? 레게로 워낙 유명하신 분이죠. 레게의 창시자라고도 저는 생각하는데 그 아프리카 해방을 위해서 노래로 굉장히 헌신했던 분이시기도 하고 뭐 반말리에 대한 해석과 그에 대한 뭐 평가는 다들 다르시겠지만 어쨌든 그가 했던 그런 평화를 노래했던 그리고 그 아픈 자들 소외된 자들 그리고 억눌린 자들을 위한 그런 노래들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반말리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제가 다시 반말리를 좀 더 깊이 알게 된 건 아이러니하게 한국에서가 아니라 이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였는데요. 그 발리도 오랜 식민지로서 지배받아왔죠. 일본에서 지배도 받아봤고 네덜란드에 지배도 받아왔는데 그 땅에서 이제 레게 음악이 굉장히 그 관광지의 어떤 흥을 돋구는 하나의 공연의 장르로서 많은 클럽들이 이제 레게 음악을 연주합니다. 그래서 레게 싱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스승을 두고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막 그룹들이 이렇게 대를 이어서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하도 이제 레게 음악이 나와서 도대체 뭔데 이러면서 이제 반말리를 파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는 뒤늦게 나이 들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부르고자 하는 노래 안에도 이미 우리가 이제 저항의 의식이 담겨 있는 노래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노래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역사들이 이 노래가 탄생하게 된 배경으로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다 보면 결국 우리는 그런 제국주의와 인종주의라는 문제를 만나게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은 사실 그 뭐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정식 국가도 아니고 아직 이민 정책이라고 할 게 이제 공식화되지 않았죠. 뭐 이민청을 만들겠다는 출입국의 의지는 있으나 이제 법무부의 의지만으로 되지는 않아서 이제 어쨌든 그것이 계속 얘기되고 있는데, 사실 그 앞에 우리가 우리 안에 필요한 사람들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이주자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그 한 축이 이제 노동력이라고 하는, 그래서 일을 하러 오게끔 만드는 그 루트를 하나 만든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결혼, 특히 이제 저출산의 문제와 이제 결혼하지 못한 나이 든 남자들을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 이제 결혼 이주자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루트를 또 하나 만든 게 이제 그 핵심이죠. 사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노동력과 그다음에 그 노동력을 또 그 우리의 어떤 산업 발전의 기반으로 쓰고자 했던 그 과정에서 우리가 대놓고 하는 식민 지배 또는 제국주의적인 마인드는 겉으로는 사라진 것 같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주자를 대하는 태도나 그 제도화된 어떤 비자라는 체류 자격이나 또는 그들을 이제 채용하는 방식과 그들을 머물게 하는 방식에서 그것이 정책으로 드러날 때 굉장히 세밀하게 촘촘하게 그 인종주의적인 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발견하는 일이 중요한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강의를, 청소년 권리 교육을 하는 곳에 강의를 다녀왔는데, 이게 이제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잘 보이지만 특별히 알 이유도 없고 내가 그걸까지 알아야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저희 한국 사회의 부끄러움이죠. 수치죠. 사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 한국 사회가 이주자를 대하는 태도와 정책이나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인식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할 때, 그거를 이제 우리가 좀 그러한 것들을 바꿔야 되겠구나라고 자각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에서 오히려 불편하다, 듣기 싫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이 어떻게 타인의 권리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분들이 과연 청소년 권리 교육에 적합한가라는 고민이 되더라고요. 사실 자신의 삶이 평안하고 중산층 이상의 삶을 누리면서 뭔가 나는 그냥 교양 있는 사람이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그게 눈에 보이지 않고 자기가 직접 겪지 않는 일이어서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나 혼자만의 어떤 만족된 삶으로 돌아가지는 않더라고요. 결국 우리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데, 내가 나보다 어렵거나 나보다 뭔가 힘든 그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전제하지 않고는 타인을 이해한다는 게 결코 쉽지는 않거든요. 사실 타인과의 공감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한 어떤 분도 계시는데, 사실 공감하고자 하는 노력을 저희가 하는 거죠. 그래서 타인의 그 관한 그 공감이라는 건 사실 내가 존엄하기를 원하고 내가 존중받기를 원하는 마음이면, 사실 타인에 대한 그런 그 존엄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존중하는 마음이 저희에게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되게 그 권리 교육이라는 건 어떤 면에서 이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으로서의 그 기본 권리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권리들을 주장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뭐 노동권도 있고 이동권도 있고 평생교육권도 있고
뭐 기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권리가 어느 날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져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모든 권리는 사실 그 저항과 투쟁을 통해서 얻어진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 대표적으로 투표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당연히 한국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누구나 투표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그 미국이나 서구에서는 그 여성들이 투표권을 위해서 엄청난 투쟁을 했어야만 했던 시기가 있었죠. 그래서 그 성차별을 해치고 하나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온전한 인간이 되기 위한 노력이 만만치 않았고요. 그 앞에 또 흑인 인권 운동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서 투표할 때마다 흑인의 그 투표권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이야기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투표는 모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라고 하지만 투표를 할 수 있는 투표장까지 갈 수 있는 나의 투표를 행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형성되는 게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한국 사회는 여전히 이제 그 국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국적을 취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요 이제 대통령 선거라든지 국회에 참여할 수 있지만 이제 그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들은 한국 사회에서 10년을 살아도 사실은 여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국회의원이 누가 되든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거든요. 다만 이제 지방자치에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들이 있죠. 하지만 그런 권리조차도 한국 사회는 등록된 존재로서 살아가야만 가능한 것인데 실제로 한국 사회에는 등록되지 못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것은 미등록 아동일 수도 있고 미등록 체류자로서 어른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는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있다. 우리가 그것을 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한국인으로서 살아갈 때는 불편함이 없어요. 내가 한국인으로서 나는 모든 걸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한국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 안에 한국 사회를 커다란 공동체라고 봤을 때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 안에는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향유하고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장애인도 마찬가지잖아요. 특히 발달장애인들이 늘 선거 때마다 계속 얘기하죠. 그 선거에 관해서 좀 더 쉽게 그 후보자들을 알 수 있는 전단지를 좀 배포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체장애인들은 투표장까지 가는 접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계단이 있으면 휠체어가 갈 수 없기 때문에 경사로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엘리베이터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등 문제 제기가 계속 오랫동안 이어져 왔음에도 우리가 그걸 등한시하고 여전히 사각지대가 생긴다고 하면 그건 우리 사회가 아직 그만큼 제대로 굴러가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한국 사회의 인종주의 문제가 표면으로 드러나기에는 아직도 미미하게 어떤 사건 중심으로 크게 한 번씩 대두되긴 하지만 우리가 전반적으로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우리의 어떤 인종차별적인 인식의 문제라든지 제도의 문제라든지 정책의 어떤 펼침의 문제들을 공론화하고 이야기하는 게 잘 익숙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선의를 다해서 이주민을 도와주고 내가 다문화 가정이라고 소위 불리는 사람들에게 교육도 하고 그들에게 언어적 지원도 하는데 내가 왜 나쁜 사람이야? 라고 생각도 많이 하셔요. 난 차별하지 않아. 하지만 그 순간에조차도 내가 자신의 위치가 좀 더 우월적인 위치임을 자각하고 있든 무의식으로 자각하고 있지 못하던 간에 그거 자체가 사실은 이미 인종주의가 해결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월적 위치에서 이주민들을 계몽의 대상으로 보고 규율을 하고 규범을 가르치고 그들을 한국법에 따르게 하겠다라면서 동아주의를 펴는 것에 대해서 별 거부감 없이 얘기한다면 저는 그건 분명히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커다란 인종주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몇 년 전에 쓴 김지혜 교수의 선량한 차별주의자라는 책은 그런 의미에서 되게 중요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장애인을 대하고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를 대하고 이주민을 대하고 한다면 내가 뭐가 잘못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선한 의도라는 것이 결국 선한 결과를 불러온다라고 단정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우리는 선한 의도로 시작했으나 우리가 알게 모르게 행사하는 우월적 위치에서 오는 우리의 말과
행동과 태도 때문에 상대방은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차별로 느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사실은 평등한 관계로 서로를 대등하게 바라본다는 거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어렵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주민을 분류하는 방식으로 체류 자격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 이 사람에게는 어떤 비자를 주고 저 사람에게는 어떤 비자를 줘야 되겠다고 결정할 때 그것이 결혼 이민자냐 또는 노동자냐 또는 우수 인재라고 불릴 만한 엘리트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E9 비자로 예요 또는 F-6 비자예요 라고 하는 것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습니다. 그 간극 사이에는 또 차별도 존재하고 위계도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자가 없다라는 건 내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아무런 위치에 놓여 있지 않다라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미등록 아동의 경우에는 학습권에서 배제되기도 하고, 그 학습권에서 배제당한다는 것이 꼭 이제 뭐 학교를 못 간다의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의무교육 연한에 있어서는 미등록 아동도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학교를 못 가진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아이는 등록된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성적도 기록으로 남지 않고 수학여행을 갈 때 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여행자 보험에 들 수 없어서 수학여행을 함께 갈 수 없기도 합니다. 비행기를 못 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학습권을 단지 학교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가 아니라 충분히 그 아이가 전인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들을 누리고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미등록 아동은 그런 곳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미등록 아동의 이제 출생 등록을 추진해 온 것이죠, 시민사회가. 그래서 이게 이주민 자녀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에도 등록되지 못한 아동들이 꽤 많았던 거예요. 아마 뉴스에서 보셨을 텐데 부모가 뭐 아이를 줄줄이 낳는데 뭐 첫째 아이, 둘째 아이 등록했는데 그 다음 아이들을 등록하는 걸 뭐 게을리해서 결국은 미등록 상태에서 아이가 계속 자라면서 학교를 가야만 하는 연령에 이르렀어도 학습에서 배제되어 있다든지 뭐 이런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고 또 아동이 사망하기도 하고 뭐 이런 등록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출생 등록의 문제는 모든 아동이 누려야 될 권리로서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따르면 모든 아동은 출생에 있어서 등록될 권리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주단체와 이제 세이브 더 칠드런 같은 뭐 아이들을 이제 그 아이들의 인권을 위해서 애쓰는 여러 국제기구 같은 이제 단체들이 노력을 했는데, 문제는 지금 결론적으로 결국 이주민의 자녀인 미등록 아동들은 배제가 되고 한국 출생의 미등록 아이들만 한국 혈통이라고 할 수 있죠. 부모가 다 한국 사람일 경우에 아이들만 출생 등록제 혜택을 보게 되는 이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오랜 동안 많은 그 열정적인 변호사들과 시민활동가 그리고 국제활동가들이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혈통주의와 그런 민족주의적인 어떤 마인드에 갇혀서 아동의 권리라는 전 세계적인 그런 협약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에게 최우선되는 것을 우리가 해주지 못하는 그런 국가적인 아직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아동은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도 없습니다. 국가를 선택하지도 못합니다. 모두가 아실 거예요. 내가 내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사회적 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주어진 것으로서 나에게 한국 사람이기도 하고 미국 사람이기도 한 것인데 그 안에 수많은 차별들이 도사리고 있다면 우리가 이게 과연 옳은가? 사람이 선택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서 세상에 차별이 주어지는 건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아동이라는 측면이 아동이 누려야 될 권리는 이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누구나 아동으로서 누려야 될 기본적인 권리들을 유엔 인권
유엔 아동인권협약이 그래서 천명해 놓은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가입 국가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도화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그 아동 그리고 여기서 태어난 모든 아동에 대해서 우리는 그 아동으로서의 권리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고 그들의 아동으로서 배워야 할 권리, 그들이 아동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들을 지켜주는 게 저희에게는 굉장히 필요한데 이것을 국내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부모를 둔 아이냐 아니냐로 가리는 것은 분명히 이건 차별적이다라는 인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노동자로서 들어온 이나인 출신의 이주 노동자들에게 사회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항상 뭐 뉴스를 통해서 보시잖아요. 뭐 폭행에, 폭언에, 또 성폭력에, 또 그 임금 체불에, 또 사업장 이동 변경 제한에 이런 것들이 이제 마치 노예적인 삶으로 보이게끔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물론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다 이걸 똑같이 겪고 있다. 그건 아닙니다. 사실 사업장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죠. 그 사업장을 내가 골라서 고용계약을 맺은 상황이 아니라 거의 복불복이죠. 이제 국가에서 요구하는 시험을 보고 네팔에서든 방글라데시에서든 뭐 인도네시아에서든 뭐 어디서든 오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업체에 의해 배분되고 그 업체에 배분된 그 TO를 통해서 이제 노동을 한국에서 시작하게 되는데 그럴 때 자신의 선택권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주 5일 근무에 안정적 임금을 받으면서 좋은 기숙사에서 지낼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정말 열악한 곳에 가게 돼서 정말 비닐하우스 안에 컨테이너에서 살기도 하고 밖에 컨테이너에서 있는데 너무 냉난방이 안 돼서 정말 겨울에는 추워 죽을 것 같고 여름에는 더워 죽을 것 같은 그런 삶을 살면서 노동을 제공하는 일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거나 뭐 업주에 따라서 마치 그 용역회사의 사장인 양 일이 많을 때는 자기 업체에서 부려먹다가 자기 업체에 일이 떨어지면 뭐 다른 곳으로 마음대로 배치하는데 이주 노동자는 자기가 선택해서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변경하더라도 그 절차가 까다롭고 힘들고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어려운 점이 있는데 노동자가 사업주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정말 인생이 복불복이어서는 안 되는데 예, 그렇게 이제 자기가 어떤 사업장에 배치되었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자기 삶이 열악하고 정말 이게 최악인 곳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주 노동자들 가운데서는 자살하는 율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팔인들의 그런 자살률이 높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은 뭐 사업장에서 단속을 피하려다가 죽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왜 이주 노동자를 불법 체류자라고 부르고 있는데 사실 그거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요. 네, 2018년 제가 제네바에 갔을 때 유엔 인종차별 철폐위원회가 15차, 17차, 19차에 이르러서 계속 권고하신 게 있는 거예요. 뭐냐? 제발 니네 대한민국은 불법 체류자로 부르지 말고 미등록 체류자라고 불러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지키지 않고 있고 많은 신문 언론 그리고 시민활동가조차도 불법 체류자라고 부르는 거를 스스럼없이 여전히 하고 있는 것은 계도가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와 유엔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그걸 잘 수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단속 때만 되면 불법 체류자로 부르면서 보도자료를 뿌리는 이런 행태가 결국 사람을 불법인 양 취급하게 하고 단속에서 이들에 대한 과도한 이런 단속이 뭐 토끼몰이식이다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함으로써 이제 막 수갑을 채운다든지 뭐 때린다든지 뭐 이런 거 그리고 그 사람들 피하다가 사람들이 결국은 추락해서 뭐 사망을 한다든지 하는 사고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그런 용어 자체의 문제도 있다라는 거죠. 사람은 불법일 수 없다.
예, 그래서 체류 초과자 또는 미등록 체류자라고 부르는 게 저희의 정확한 표현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미등록 문제를 조금 얘기해 봤고요. 그 안에 저희 이제 챕터 안에 뭐 내 비자가 내 처지를 말한다부터 시작해서 피부색과 출신으로 달라지는 임금이라든지 또 영어만 잘하면 된다. 그래서 백인 선망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든지 영어가 갖고 있는 언어적 위기의 문제들을 또 꼬집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등록 아동의 같은 경우 한국에 살고 있지만 이제 존재가 드러나지 않는 비존재로 살아가는 아이들의 이야기 또한 얘기하고 있으며 또 우리는 살해당하러 오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주 여성의 문제, 그래서 가정폭력 안에서 희생당한 이주 여성의 이야기라든지 또 이제 죽음의 강을 걷는 네팔리주 노동자라고 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한다든지 저희가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저번에 아마 관련해서 민우의 노래를 들었던 거, 스타크랙다운의 노래를 들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뭐 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때 일어났던 우리에게 너무나 눈에 들어졌던 여러 차별들이 있는데요. 반말리에 원러브를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One love, one heart. Let's get together and feel alright. Hear the children crying. One love. Hear the children crying. One heart. Saying, give thanks and praise to the Lord, and I will feel alright. Saying, let's get together and feel alright. Let them all pass all their dirty remarks. One love. There is one question I'd really love to ask. One heart. Is there a place for the hopeless sinners who has hurt all mankind? Just a Savior's own belief. One love. What about a one arm? One heart. What about let's get together and feel alright? As it was in the beginning. One love. So shall it be in the end. One heart. Alright. Give thanks and praise to the Lord, and I will feel alright. Let's get together and feel alright. One more thing. Let's get together to fight this holy Armageddon. One love. So when the man comes, there will be no doom. One soul. Have pity on those whose chances grow thin. There ain't no hiding place from the Father of creation. Saying, one love. What about the one? One heart. What about the let's get together and feel alright? I'm pleading to mankind. One love. One heart. Give thanks and praise to the Lord, and I will feel alright. Let's get together and feel alright. Give thanks and praise to the Lord, and I will feel alright. Let's get together. 네, 반말리의 One Love 듣고 왔습니다. 반말리는 정말 세상이 정말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바랬겠죠. 근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아직 그 뭔가 그 세상에 사랑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참 멀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폐허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시리아의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다시 이스라엘이 또 팔레스틴을 공격하면서 또 시리아도 공격하고 또 주변에 레바논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불안한 상황이고 이란과도 그렇고
이라크 전쟁 후에 폐허는 얼마나 회복되었는지 모르겠고, 시리아도 아직 회복되는데 그 과정이 멀기만 한데, 아직 난민들은 여전히 뿔뿔이 흩어진 채 디아스포라 된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고, 네, 뭐 각각의 분쟁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그렇고,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가장 권력 없고 힘없는 자들인데, 그 고통이 끝나기를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원하고 전쟁이 끝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세계사적인 어떤 구도 안에서 참 약자인, 그리고 그 약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국가 권력의 세계 지형 안에서 약한 나라들이 당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좀 가슴 아프게 여겨집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뭔가 어떤 경제력, 저 나라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부가 얼마나 되는가, 또는 군사화된 어떤 그 힘이 얼마나 되는가로 평가하면서 그 어떤 나라들 사이에 위계를 세워놓고 우리가 무시해도 되는 나라, 또는 우리가 너무 말 잘 들어야 되는 나라, 막 이렇게 지금 구분짓고 있다면, 또는 우리 편인 것처럼 생각되는 나라가 있고 우리 편이 아니라 적이라고 생각되는 나라가 있다면, 언제나 우리는 평화가 쉽게 깨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라는 걸 모두가 느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한테 더 충격적이었던 건, 이런 전쟁이 아니어도 우리가 쉽게 목숨을 끊어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알려준 것이 있죠. 바로 코로나19인데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재난은 정말 아무도 피해갈 수 없구나. 그런데 피할 수는 없지만 코로나에 감염되는 건 누구나 그런 환경에 노출될 수 있지만, 재난은 참 불평등하게 다가온다라고 알려진 거죠. 그러니까 재난을 피해서 대응해서 안전한 삶을 이어가려면 그 사이에는 여러 절차와 또 여러 예방책들이 있는데, 사실 그것에 불평등이 도사리고 있음을 우리가 재난을 겪으면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가장 많은 희생자였던 노인들이 있고요, 장애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주자들이 있는 것이죠. 제가 쓴 책에서 114페이지에 제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난 3년 동안 우리의 일상을 침범하고 중단시키고 더디게 만들었다.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감염될지 모르니 모두가 몸을 사리고 서로를 경계하며 조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조심성을 방기한 개인은 여지없이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사람들은 예민해지고 감시자가 되었으며 약자를 향한 분풀이를 자행하기도 했다. 북미나 유럽의 아시아인들은 코로나19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혀 인종차별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흔히 인종차별이 흑인에게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흑인에게 무차별 구타를 당한 사람은 바로 한국인 여성이었다. 정작 한국 상황은 어땠을까? 팬데믹 초기에 일터와 학교와 공공기관에서 이주민들은 마스크 배급, 재난지원금 배분과 백신 접종에서 배제되었다. 그 반면 바이러스 검사는 강제되었다.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한국 국민임을 증명하는 주민등록 번호가 없는 사람은 정책적 고려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때를 떠올려 보면 이제 코로나가 막 이렇게 번지면서 직장에서 밖으로 나가지 마라라는 이제 금종력이 이주 노동자들에게 내려집니다. 너희들 나갔다가 감염돼서 들어오면 공장 문 닫아야 돼라는 사장님의 협박과, 너희들 그러면 바로 추방시켜버릴 거야, 막 이런 협박들이 난무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또 공장에 출근하려면 여러 사람이 함께 일해야 되기 때문에 바이러스 감염에 조심하기 위해서는 마스크가 반드시 필수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마스크 배급에 있어서는 주민등록 번호가 없거나 의료보험 카드가 없는 이주 노동자들에게는 마스크 지급을 하지 못하도록 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자 이제 모든
사람을 가리지 않고 마스크를 발급받을 수 있는 이제 분위기가 돼서 그나마 이제 다행이었는데요. 당시 그 이주민을 지원했던 많은 센터들이 그래서 미등록 상태에 있으면서 일터로 나가야만 하는 이주 노동자를 위해서 또는 가족들을 위해서 마스크 배급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이 너무나 필요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나 단속이 되지 않을까,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다가 걸리면은 더 추방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백신 접종을 두려워했던 미등록에게도 백신 접종이 두려운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운동도 벌였죠. 그래서 결국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가 안전하게 백신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내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또 재난지원금이라는 게 있었죠. 모두가 경제활동이 멈춤하면서 사실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 경제적 피해를 많이 보고 또 먹고 사는 일이 어려워지자 이제 그걸 재난지원금을 배분을 했는데,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되었던 이주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같은 곳은 그러한 배제된 난민 출신이거나 이주 노동자 미등록 상태인 사람들이라거나 결혼 이주민 중 영주권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한 상태에 있거나 왜 그런 어려움이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재난지원금을 이제 배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에 공백이 생겼을 때 결국 시민사회단체들과 내 동료 이웃들이 나를 살리고 도와주는 사람이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재난을 통해서 또 한 번 알게 된 것이 주디스 버틀러나 낸시 프레이저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연결된 존재이고 우리가 재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 더 연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그리고 최근 이제 한국의 여러 지진이라든지 태풍, 홍수 이런 피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결국 이웃을 더 잘 알아야 되지 않을까. 특히 화재 사건이 났을 때도 그렇고 내가 그 이웃을 알아야 그 사람들을 내가 생명을 구해야 되는 나의 동료 이웃으로 받아들이기가 더 감정적으로 쉽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연결되고 서로 알아야 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하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원 FM에서도 매번 재난안전과 관련한 세미나를 열기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또 관련해서 이주민을 위한 이제 그 다가구 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소방용품 지원하는 사업에 뛰어들기도 하고 저희가 또 영상을 만들어서 재난안전 매뉴얼이 경기도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데 다 한국어로만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또 각 나라 언어로 모든 나라 언어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저희가 한 12개국 언어로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그 방글라데시어라든지 영어라든지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몽골어, 일본어 등등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주민들이 그래도 숫자가 많은 중국어까지 포함해서 좀 다국어로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저희가 이제 그런 재난안전 관련한 다국어 방송 매뉴얼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한국어로만 제공되는 재난안전 문자와 또 그 여러 그 재난을 대비하는 매뉴얼이 있지만 그것을 잘 알 수 없는 이주민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거기에 저희가 단원 FM이 또 그러한 측면을 미디어라고 하는 그런 도구를 사용해서 저희가 그러한 권리를 또 지켜드릴 수 있도록 정부 접근성의 문제에 있어서 또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저희가 공동체 일원으로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요. 제 책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당시의 상황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공동체 일원으로서 서로 소통하고 연결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저희도 방송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코로나 때는 두드러진 여러 인종차별적인 사건들이 많았는데요. 그런 걸 다 일일이 이제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쵸. 예,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제 책에 담겨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예, 한번 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미디어 속에서 이제 어떻게 이주민을 그리고 있는지, 그것이 왜 차별적으로 그려지고 있는지 뭐 이렇게 또 써놨거든요. 그래서 4장에 보면 편견으로 그려지는 미디어 속 이주민이라는 이제 장이 있고요. 그 안에 이제 작은 소제목으로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제목으로 쓰면서 이제 그 안에 미디어가 이제 소위 엘리트 이주민과 그 단순 노동으로 오는 이주민을 어떻게 차별적으로 그리고 있고 또 다문화 가정이라고 불리고 있는 결혼 이주 여성들의 삶과 한국 여성들의 국제 결혼을 어떻게 다르게 또 묘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미국 백인이나 또는 서구 유럽의 사람들과의 결혼과 이 아시아인과의 결혼을 어떻게 서로 차별적으로 그려내고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비평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 안에 이제 저희가 그렇게 왜 미디어를 만들면서도 그 차별적인 관점으로 그렇게 그려낼 수밖에 없을까라는 고민 때문에 예, 그려내기도 했죠. 그래서 제가 128페이지에 이런 말을 썼어요. 한국에 정착하거나 장기 체류할 수 있는 외국인들은 TV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 삶의 다양한 면을 보이며 능숙한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를 놀라게 한다. 일례로 외국인 10명과 한국 스타 5명의 퀴즈 대결을 보여주는 대한 외국인은 한국에서 3년 이상 산 외국인이 출연하는데, 이들은 함께 출연하는 한국 연예인이나 유명인보다 한국 문화와 언어를 잘하는 것 같다. 한국 청소년도 잘 쓰지 않는 사자성어를 척척 맞히는가 하면 힌트를 몇 번 듣지 않고도 낱말 퍼즐을 풀어낸다. 이런 퀴즈식 프로그램은 한국어 구사 능력으로 외국인 출연자들을 줄 세우며 최고의 자리를 두고 기대감과 경쟁심을 부추긴다. 그리고 한국 사회와 문화를 한국인보다 더 잘하는 외국인에 대한 감탄을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프로그램 제목에서 드러나듯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 같지만 결국은 외국인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이게 이제 대한 외국인에 대한 저의 비평인데요. 단일민족이라는 개념이 이미 교과서에서 삭제되었는데도 한국에 사는 사람들을 여전히 혈통적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한국 문화를 잘 알거나 배우고 싶어하는 외국인을 보고 우리 문화가 우수하다는 자기 만족에 빠지는 한편, 아무리 한국 문화에 잘 적응하고 동화해도 너는 여전히 외국인이라고 규정하면서 말이다. 대한외국인에 참여하는 외국인 중 이주 노동자는 없다. 이들의 일상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충분히 알만한 기회와 시간 대신 휴일 없는 장시간 노동으로 채워지기 때문이다. 이들은 고용계약이 끝나면 돌아가야 한다. 간염병 유행으로 외국인의 한국 방문이 어려워지자 한동안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가 다양한 국적의 장기 체류자들이 국내에서 일상을 어떻게 보내는지 관찰하는 형식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장기 체류 이주 노동자는 출연하지 않았다. 한국에 오는 외국인들은 동일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법무부에서 분류한 체류 자격에 따라 활동의 제약을 받는다. 대한외국인 출연지는 대개 프로운동선수, 대사관 직원, 외국 투자기업 직원, 유학생 등이다. 이들은 법무부의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누리집에 있는 체류 자격 분류표에서 우수 인재에 해당할 것이다. 우수 인재란 한국에 투자하거나 기여할 것이 있는 엘리트 외국인을 가리킨다. 단순 노동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로 분류되는 이주 노동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럼 이주 노동자의 노동은 한국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없단 말인가? 이들의 노동이 너무 단순해서 산업 발전에 기여하지 않는다면 왜 굳이 고용허가제라는 것을 만들어서 한국으로 유입시킬까? 라고 제가 쓰고 있습니다. 사실 외국인 특히 그 이주 노동자의 노동력이 없이는 제조업들이 유지되기 힘들죠. 특히 이런 중소기업에서는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모두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는 한국인들은 언제나 선택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작은 사업장들이 특히 이주 노동자 없이 유지되기 힘듭니다. 만약에 제조업이 산업이 망한다면 한국 사회의 또 경제가 휘청거리겠죠. 그런데 한국 사회의 가장 최저 임금으로 최하위 바닥에서 이제 이주 노동자들이 노동을 유지해 오고 있는데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받는 대우라는 것은 인간적인 대우는커녕 뭔가 이들은 그렇게 대해도 돼라는 어떤 그런 태도를 정치인들이 보여준다는 말이죠. 이제 뭐 뻑하면 최저임금 안 줘도 되니까 가사 노동자로 이주 여성들을 쓰겠다. 100만 원이면 되지 않겠냐 라면서 돌봄 노동을 그 여성들에게 전가시킬 벌써 구상을 하고 제도화하면서도 최저임금을 지켜주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이런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들과 정책 위반자들 그리고 정부의 그런 행정 관료들의 태도 때문에 지금 이주 여성 노동자, 가사 노동자 유입에 대한 논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이주 노동자가 가뜩이나 자기가 원하는 선택지에서 일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지역 제한까지 만들어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체류 자격에 있어서 그 지역 이동 제한을 묶어두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정말 문제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회에서 좀 부끄러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주민의 문제를 관심 갖기 전에는 누가 어떻게 살아가든 별 관심이 없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도가 사람에게 있어서 개인의 일생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개인의 삶을 굉장히 지배한다는 생각을 참 못하고 살다가 이주민과 제도 사이의 이런 관계성들을 쭉 계속 보고 겪고 그다음에 그들과 함께 이제 여러 일들을 하면서 너무 그 세밀한 면들을 알게 되니까 굉장히 가슴 아프고 슬픕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간을 등급으로 나누고 그 등급에서 그 인간들이 계속 그런 어떤 제도적 제약 안에서 살아가게끔 강제하고 그들을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이용하고자 하는 그래서 사람을 도구처럼 바라보는 이러한 시선과 태도로 정책들이 만들어지는가에 대해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반말리가 원러브라고 했나요? 우리가 지구 안에 지구 위에 살아가는 존재들로서 동등하게 서로가 모두 살아야 될 그 생명의 존엄과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했어야만 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 사회 안에 대한민국의 시민들이 정말 세계적인 시민으로서 살아가고 지구인으로서 서로를 연대하고 연결된 존재로서 각자의 존엄을 서로 지켜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필요할지 계속 고민하게 되는 그런 날들입니다. 최근에는 노동자들이 이제 특히 이주 노동의 현실을 알려내려고 행진도 하고 기자회견도 갖고 했는데요. 조만간 12월이 되면은 또 여러 그런 국제적인 날들이 옵니다. 세계 인권 선언의 날이라든지 그런 날들이 오는데 우리가 정말 그런 인권 선언에 맞는 그런 사회를 한국 사회가 만들고 있는지 좀 이렇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차별의 공간에서 살아가는 이주민에 대해서 제가 써놨는데요. 특히 저는 그 공항 안에 있는 그런 한국의 영토인 듯 영토가 아닌 듯한 그 지역이 있습니다. 내가 출입국에 있어서 입국을 허락받지 못했을 때 머물게 되는 그 공간에 얼마나 많은 난민과 이주자들이 그곳에서 마치 범죄인 양 또 취급받거나 아니면 그냥 방치되어 있는가 그런 방치된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가를 또 적어놓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체류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추방을 앞서서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단속되었을 때 보호소라는 이름으로 외국인 보호소라는 이름으로 감옥 같은 곳에 가둬놓고 계속 그가 나가지 못하면 계속 그 감옥 안에 있어야 하는 불합리한 체계 안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또 적어놓고 있습니다.
지금은 외국인 보호서 폐지 물결을 만들겠다는 운동의 지점이 있어서 다행이기도 한데, 과거로부터 그 폐쇄된 외국인 보호소 안에서 화재가 나서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고, 감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어떤 규율에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을 또 새우 꺾기라고 하더라고요. 뒤로 이렇게 손을 묶어갖고 다리하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독방에 가다 놓는 사건이 크게 문제가 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좀 우리가 알고 진짜 한국 사회 안에 인권의 문제가 어느 수준에 올라와 있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쓰고 있는 그 챕터에서 마치며를 제가 이제 썼는데요. 그 마치며에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을 써보라고 제안받은 때가 2020년 여름이다.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한 2020년 초겨울에는 이미 전 세계 사람들이 감염병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바이러스는 국경과 인종, 계급과 학력, 성별과 연령, 장애, 유무를 떠나 우리의 일상을 관통해 공포를 조성하며 차별이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팬데믹 초기에 백신은 차별적으로 배급되었고 예방을 위한 마스크마저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못 받는 이주민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시설에 갇혀 오히려 감염의 위협에 더 쉽게 노출된 노인들과 장애인들이 있었다. 학교를 못 가게 된 아이들은 돌보는 것이 문제가 되었고 함께 모여 입학식이나 졸업식도 건너뛰어야 했다. 그럼에도 일터는 유지되어야 했고 그 탓에 집단으로 일하는 콜센터 같은 곳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다. 사람들이 거리에 나오지 않자 자영업자들은 소비가 줄어 힘들다며 아우성이었고 모두가 재난을 비켜갈 수 없는 상황임에도 재난지원금은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차별적으로 지급하거나 아예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했다. 특히 팬데믹 상황은 특정 출신 국가 사람들을 향한 혐오를 쏟아내거나 직접적인 폭력을 가해도 된다는 잘못된 태도가 일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기도 했다. 제도와 개인이 취약한 사람들 또는 사회적 소수자들을 차별했다. 이 책을 마무리하는 2023년 여름 언제 그랬냐는데 사람들이 마스크 없는 얼굴로 서로를 대하고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갔으며 자영업자들은 다시 손님을 맞이하며 날마다 부쩍이는 가게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다. 집단 감염의 두려움이 아예 없어지진 않았지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거의 사라졌다. 해외로 휴가를 가는 사람들이 국경을 넘고 있다. 그리고 국경 간 이동이 안전해지자 이주 노동자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가 달라졌다. 노동 공백을 우려해 있어도 된다며 이주 노동자의 체류 기한을 연장하거나 미등록 체류를 눈감아주다가 이제 외국인 등록증을 확인하고 미등록 체류자를 단속하며 추방하겠다는 것이다. 한편에서는 새로운 이주 노동자 업종을 만들어내려고 한다. 팬데믹 상황에서 필요성을 절실히 알게 된 돌봄 노동을 여성 이주 노동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제도를 마련한다며 공청회를 열었다. 가사 노동과 육아를 책임질 제도가 있어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외국인 여성 가사 노동자 제도 도입에 적극적이다. 심지어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고 싸게 노동력을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치인만저 있다. 시범적으로 이주 여성 가사 노동자 100명을 필리핀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서 데려온다고 한다. 월 100만 원만 주면 고용할 수 있는 이주 여성 가사 노동자여야 젊은 맞벌이 부부들이 감당할 수 있다면서 이를 뒷받침할 제도를 만들겠다고 한다. 돌봄 노동을 여성 이주 노동자에게 전가할 때 그가 떠나온 곳의 돌봄 노동 공백은 누가 감당하게 될까? 정부는 가사노동과 양육을 왜 여성의 일로만 여기는 걸까? 남성이 가사노동이나 양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과 노동시간을 조정하는 등 고용구조를 바꾸면 안 되나? 돌봄을 실행하는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나 학교를 중심으로 돌봄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 투입을 고민하면 안 될까? 왜 정부는 타이완과 싱가포르와 홍콩의 이주 여성 가사노동자 고용정책에서 드러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비판 없이 이들을 싸게 이용할 수 있는 인력으로만 볼까? 이렇게 끝없이 고개를 드는 의문에 대한 답을 진지하게 찾아보자는 것이 욕심일까? 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말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보장하라고. 인간답게 살아갈 임금을 보장하라고. 노예가 아닌 노동자로서 사업장을 이동할 자유를 보장하라고 외칠 수밖에 없다. 이런 목소리를 함께 내야 된다. 나는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시민연대의 힘을 믿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위한 활동이 세상을 바꾸는 데 일조하리라고 믿는다.
아직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미 차별을 넘는 시민의 연대와 국경을 넘는 지구인의 연대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쓰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네, 오늘까지 1, 2부로 나누어서 저희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네, 우리 함께 앙산의 100개국이나 넘는 이주민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삶이 어떠한지 서로 돌보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주의 안산 진행한 정혜실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아주 중요한 분을 모실 텐데 그분과 함께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루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일주일 동안 건강하시고요. 네, 음악은 저희가 반말리 노래를 한 번 더 들을까 해요. 반말리 노래 중에 이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네, No Woman No Cry 들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